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용우 의원은 요즘 민주당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 지난주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뉴욕 방문 일정 그 국익을 위해서 외국을 방문해서 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으로서 회의도 주재하고 그랬는데 이 또 당 내에서 뭐 정청래 대표의 대법원장 겨냥한 발언이라거나 또 법사위에서 매일 되는 어떤 그 법사위에서의 어떤 회의 파행 그 강경한 법사위원장 법사위원들의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뉴스가 묻히는 건 아닌지 혹시 대통령실이 섭섭해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했었거든요.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 말하자면 밖에서 뭐 지난번에 이제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유엔 관련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실제로 평가도 좋은 것 같아요. 평가도 좋은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또 여러 가지 완료하는 작업들은 대통령실 중심으로 잘 하고 있고요. 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당에서는 또 국내적으로 현안들을 또 안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원적으로 또 굴러가는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때는 그 뉴스가 좀 크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한 뉴스가 더 크게 나가고 언론의 이목을 끌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예. 둘 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소희? 아니 유엔 연설 가셔가지고 주요 만찬에도 다 빠지시고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도 뭐 안 트럼프 되고 대통령 초청 만찬에 뭐 빠진 거 그리고 옆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듣지도 않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외 나가시면 거기서 이제 해외 정상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세 협상이라는 중요한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러실까 하는 의아함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당에서 알아서 저렇게 뉴스를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뭐 얘기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다면 지지율이 높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뭐 우리 당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무당층에 대한 지지율이 무당층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민주당 지금 일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안타까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리버스터밖에 없어서 저희도 필리버스터로 고생을 좀 하고 있죠. 예, 김소희 의원 그렇게 이야기하시긴 하셨지만 가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좀 하락세다. 떨어지고 있다. 뭐 여론조사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뭐 저희가 국민의힘의 딜레마는 또 거기에 있는 건 아닌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이제 윤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 뭐 이런 메시지들도 없고 약간 뭐 지금 무당층에 계신 보수를 사랑하는 분들이 듣기 좋은 이제 새로운 개혁의 메시지가 있는 것들도 아니니까 뭐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국민의힘의 무분별한 필리버스터 악용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무분별한 필리버스터는 정말 국민의힘 분들은 신청해놓고 본회의장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 본회의장 그 많은 인원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조를 짜서 운영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조를 짜고 운영하는데 이제 그 말미가 되면 한 2-3시간, 3-4시간 전에 이제 다 집중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안 나오시고요. 다 지역구에 가시는 것 같아. 우리는 지역구에 정작 못 가고. 저희가 그 과정에 또 장외투쟁도 하지 않았습니까? 장외투쟁도 해야 되고 필리버스터도 해야 되고 저희도 체력 안배를 하느라고 저희가 훨씬 인원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3명에서 5명 정도 수준으로 돌리다 보니까 조를 짜서 돌리니까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고. 그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거의 법안을 발의해서 야당과의 협의 없이 그냥 바로 다 통과시키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최선호 의원도 뭐 기자하고 그러지만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게 이제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왜 이 법안이 우리가 반대하는 내용인지를 잘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 기자들, 언론들이 필리버스터에서 어떤 얘기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쓴 언론사를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거. 형해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걸 뭐라도 액션을 취해야지 그거랑 연관돼서 기사가 나오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저 차원에서 소수 야당 입장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을 얻지 못하면 사실 뭐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같이 네. 여야 대치 상황에서 이거 말고는 그래서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한편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필리버스터 하셨으면 왜 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반대하는 지점이 뭔지, 이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은 딱히 이렇게 잘 이렇게 아, 남지 그래서 저희가 않거든요. 정부 그런 조직, 면에서 네. 보면 뭐랄까 약간 국민의 입장에서도 약간 알리바이 만들기, 우리 반대했다라는 걸 남기는 차원으로 좀 넘어갈 수밖에, 현실적으로 그런 형태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저희가 되는 메시지를 더 잘 방식 만들어야 될 아닌가. 것 같습니다. 예,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필리버스터 저렇게 저 야당이 네. 남용하고 있다면서 그거 뭐 방지법안 만들겠다고 또 했는데 그것도 또 논란이 있을 그렇죠. 것 같긴 해요. 그 필리버스터를 보시면은 24시간 만에 끝내는 것도 법안을 만드신 예. 거잖아요. 원래 무한정 할 수 있는 예. 건데. 지금 이게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벌을 했는데요.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은 말하자면 정부조직 개편 사항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은요, 어느 역대 정부도 다 여야 합의로 처리해줬어요. 왜? 대선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았으면 예.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부조직 방향을 그렇게 좀 다 이렇게 관례적으로 다 해준 거거든요. 예. 동의를. 예. 아니 따지고 들어가면은 여당 야당 서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왔던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부조직법, 국회법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발목 잡고 필벌을 한다? 이거는 대선 불복이고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도 국민의힘하고 합의했어요. 사실은 그 소급 적용하는 부분 삭제해버렸거든요. 예. 그 지점이 가장 그 크리티컬해서 합의했다고 해서 필리버스터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또 필리버스터는 한다고 또 해서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과연 이 필벌을, 이 법안을 정말 반대하기 위해서 정말 악소조항 독소조항이 예. 있어서 정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소급 적용 삭제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사실 반대할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필버 내용 보면 증감법 가지고 뭐 이렇게 크리티컬에 반대하고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왜 필버하는지 모르겠어요. 증언 감정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해프닝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시죠? 예. 네. 저 국회 바꾼 거요? 국회의장이 고발의 고발의 주체를 그것 추미애 때문에 필버한 거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것만 얘기 안 드린 건 아닌데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정말 애들 장난처럼 법안을 마구 올리고 바로 통과시켜요. 어쨌든 국회의장이 제동 거셔가지고 또 뭐 박수영 원내수석은 의장의 직위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추미애 의장은 또 원래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말이 서로 다 다른 상황에서 어쨌든 의장이 제동을 걸어서 또 수정안을 또 바로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저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통과시키고. 근데 저 재밌었던 건 어제 이제 저희 기후특위 법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제가 기후특위 법안 소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당도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필리버스터 끝나고 갑자기 그 법안을 올려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통과시키고 나서 알았다니까요. 기록에 네. 남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원내수석 간에 이제 정책수석 간에 논의를 하고 그러면 10월 2일 다시 본회의가 하면 그때 다시 논의해서 첫 번째로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갑자기 어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야당한테 전혀 통보도 안 하고 그냥 필요하면 그냥 올리고 어차피 수적으로 월등하고 높으니까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과정들이 진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사실은 배출권 거래 관련 어제 법안은 합의 처리 법안입니다. 예. 합의 처리 법안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들어가서 표결을 하고 그거는 싶었는데 국민의힘의 원내 내부의 소통의 문제죠.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팩트 체크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며칠 전에 뭐 정치 원로 인사들 만나는데 정대철 헌정회장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필리버스터 할 때는 전화번호부를 갖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다 순으로 읽었던 의원도 있다. 필리버스터 할 때 예전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때는 무제한 말 그대로 예. 무제한이었으니까. 미국에서는 성경 읽는 사람. 네, 원래 그렇게 하라고 된 건데 저희는 테러 24시간 지원법인가요? 만에 처음에 끝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그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그 당시에는 아마 109시간인가 190시간을 넘게 필리버스터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정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국정정보자원관리원 화제로 상당히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상당히 많은 장관들에게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그 일부 언론은 최선호 의원 그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대통령이 정말로 국무위원들 군기를 잡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오늘 대통령이 좀 작심하고 나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던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유엔 총회 활동을 하고 사실 어찌 보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정치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그 지난번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추석 전까지 지지율 60% 안정적으로 만드는 특명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깝깝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이건 뭐 해석의 영역이죠. 그런 상황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이제 디테일을 가지고 초반에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의 군기를 이제 세우는 그런 과정 아닌가 싶은데 사실 오늘은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의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그 부분에 더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부 장관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장관들은 대통령 이야기 오늘 저도 쭉 그 생중계된 영상을 찾아보고 했는데 정말 하나하나 각 부처의 현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고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 이야기는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잘 들어봐 주시죠.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연책하려고 항소하고 연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그래도 지금 일단 그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뭐 거의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요 사건 관련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건 형사소송법 개정해갖고 명백한 범죄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대검 관련 사무 예규들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건 똑같다. 그게 포퓰리즘이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그 없는 사람 잡아가지고 특히 중대범죄일수록 중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 그 검찰국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이제 구두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또 시스템으로 좀 예, 훌륭한 법무부 장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제도적으로 그 규정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또 저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오늘 기사가 크게 났죠, 최선호 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그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에서 검찰청이 폐지되는 정확하게 말하면 검찰청 폐지라기보다는 이제 검사가 하는 일이 법무부에 남는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행안부 밑에 중수청을 설치한다. 이 정도만 돼 있고 후속 입법은 이제 1년 뒤에 하게 돼 1년 동안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 얘기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이걸 1년 안에 1년 동안에 이제 아주 디테일한 내용 부분들은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 이런 걸 담아서 이제 질의 응답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면책하려고 그냥 항소하고 2심에서도 또 유죄가 나오면 그냥 또 대법원에 상고하고 이거 그 재판받고 기소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의원의 생각이 어떤지 먼저 김소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피해를 본 국민이 저희가 보기에는 뭐 떠오르는 사람들이 뭐 송영길, 조국, 뭐 이재명 이렇게 중요하신 정치인들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실제로 저렇게 피해를 보신 정말 악덕 뭐 기업인이라든지 진짜 일반 소시민들이 저런 기업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까 싶고요. 저렇게 1심, 2심 저렇게 대법원 판결을 했던 것은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저 말씀을 마치 무리하게 검찰이 무리하게 항소한다 해서 본인의 사건에 투영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는 들렸고 그거를 듣는 국민들 뭐 일부의 국민들은 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그런 생각이 좀 예, 들었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또 그런 느낌이 드셨고 이용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재판이라는 게 그 유죄 엄벌을 위해서 그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유죄 엄벌을 위한 목적이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기소하면서 바로 처벌하는 그 재판까지 다 해버리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데 재판이라는 절차는 결국 수사기관, 공소기관에서 기소를 하고 나서 재판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한번 스크린하는 측면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이 무죄가 2심이나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확률적으로 예. 그렇다고 그러죠? 예, 매우 희박한데 퍼센트라고 예.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법률가 이제 시절에 이제 형사재판 해보면 무죄가 나오거나 또는 검사가 양형 그 구형한 것보다 좀 적게 나오거나 이러면 무조건 3심까지 갑니다라고 의뢰인들한테 안내를 먼저 해요. 예. 그건 사실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무죄가 1심에서 났는데 무분별한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 2심, 3심까지 끌려다녀야 되는 피고인 그분들도 다 국민들인데 나중에 무죄 확정되면은 그 기간은 상당히 많은 그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구속 기소 사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무죄 확정되면 그 구속 기간에 대해서 국가가 형사 보상금이라는 그렇죠. 보상금을 또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죄가 난 사건을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더 안 끌고 가고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라든지 국가 재정의 낭비 이것이 이유가 뭐냐면 검사들이 무죄로 확정되면 자기네들한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안 좋은 어떤 결과물이거든요. 뭐 검사 개인으로 보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어쨌든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왔어. 그럼 수사 내용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거예요. 무조건 끝까지 간다. 이거는 정말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국민의 관점, 국가의 관점에서 지금은 오로지 검찰의 관점만 있거든요. 저는 이 점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제도적으로는 예를 들면 3심은 법률심이거든요. 그러니까 3심에 가서 막 사실관계 다투는 방식으로 상고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제도화시키고요. 정책적으로는 이 항소 상고한 2심, 3심 가는 데 있어서 야 이거 꼭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거야?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정화 장치를 좀 이렇게 뭐 위원회를 꾸린다든지 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무죄가 나왔는데 무분별한 항소 상고를 통해서 끝까지 갔는데 무죄가 계속 확정됐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적인 페널티를 좀 줘야 돼요. 네네네. 그것도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을 거고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우리 법과 관련한 격언에 보면 뭐 99명의 맞아요. 범인을 뭐 혹시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저는 뭐 이런 것도 1%라도 있고, 예. 네, 해야 된다. 이런 격언도 있고 그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는 아까 1심에서 무죄가 나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올 확률은 얼마 안 된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하는 거 이거 문제 아니냐. 저도 사실은 재판을 안 받아봤으면 재판받는 사람들은 뭐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사실 또 변호사 비용도 많이 나가야 되고. 가장 최근에 예. 비슷한 일이 이제 박정훈 대령이죠. 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무죄가 났는데도 항소하고 뭐 3심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끌었기 때문에 특검이 아예 이제 항소 포기하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거 빼고 실제로 국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가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으면은 그 기소하면은 형사재판 기소하면 유죄 확률이 거의 99점 몇 %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정교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기소를 너무 많이 해서인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뭐 정치 토크에서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 정교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맞물려 갖고 그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네.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전원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 사실 그 검사들 없으면은
수사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1차 수사 기간이 어제로 끝났고 지금 예. 30일 더 연장해서 연장했죠. 하고 있는데 예. 아직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일종의 실력 행사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청 해체에 대한 반발. 네, 그렇습니다. 반발이 오늘 있고. 이제 그 개편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한 거고 이게 공소까지 공소유지까지 계속 가려면은 수사 기소를 같이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를 민중기 특검이 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라라고 압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뭐 봉합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차질 없이 수사에 매진한다 정도로까지는 됐어요. 특검부가 그렇게 브리핑을 하긴 했는데. 예.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관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약간의 의견 충돌들도 있고 뭐 일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수사 대상별로. 그렇습니다. 대상별로. 그래서 이게 속도를 어떻게 할지 조율하고 이런 문제로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민특검의 약간 리더십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안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가 차질 없이 잘 네.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이제 뭐 국민-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예.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검사가 문제지 검사의 기본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형사부 네. 검사들이 음. 다수죠. 그러니까 예. 검사에 대해서 너무 악마하는 거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검사들도 뭐 이렇게 뭔가 의견 표시는 할 수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사실 따로 주제를 잡고 2시간, 3시간 맞아요. 토론해도 모자랄 주제니까 일단 짧게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그 검사 특유의 특권의식, 우월의식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떤 대한민국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항명을 하고 집단적으로 시위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징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거는 직무 해태라고 하면 직무 유기죄고 국가공무원법상에 보면은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예. 이런 위법적 행태를 그냥 너무나 쉽게 해요. 분명하게 저는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뭐 보니까 특검법인가요? 어디 보면 이 파견 검사들이 또 복귀를 요청하면 다 들어줘야 해줘야죠. 된다고 또 해줘야죠.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또 저희가 준비한 얘기가 워낙 많은데 이 세 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그런 행태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 제도 마련을 주문을 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아마도 제 기억에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복구는 하되 어쨌든 언제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이중 운영 시스템을 정부의 자체로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과 협업해서 만들든지 가능한 방안을 좀 찾아서 소비자들을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가격을 이제 내려라 지금까지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가능은 한 거예요?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모르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이 국무회의를 지금 처음 오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판단과 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저 이야기 듣고 등골이 서늘했겠어요. 그 당에서도 회의할 때도 뭐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회의 스타일. 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원래 스타일이 저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회의하면서 자꾸 궁금한 게 생기면 예. 그대로 질문하고. 예, 바로 즉석에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네.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확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 저도 법률위원장으로 계속 최고위원회 들어가 보면은 법률가 출신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질문하면 허걱합니다, 사실. 그런 자리에서 답변하기에. 근데 어쨌든 그냥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니고 또 일부러 긴장감 불려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원래 저렇게 업무 스타일. 제가 저 부분을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공정거래위원장이 좀 자신 없게 대답을 하니까 모르면 다음에 얘기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누군가 살짝 웃음소리도 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저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현안을 숙지하고 들어와야 잘못된 판단을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거의 최선호 의원 모든 장관들에게 저런 질문을 그 현안마다 다 질문하니까 사실은 예전 국무회의하고는 뭐 180도 천냥지차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중계를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국무위원들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CEO나 그 어떤 장이나 리더가 저런 스타일이면 이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질문에 굉장히 대답을 잘하고 준비된 답변을 착착착 하면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어버버 하다가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죠. 좀 저런 부분 전문가로 좀 잘 뽑으시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이제 오늘 굉장히 첫 참석이라고 하니까 아마 집에 이재명 되게 대통령이. 돌아가서 이불킥 하실 거예요. 당연하겠죠. 예, 준비 잘하고 갈 걸 뭐 이렇게. 그런데 또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은 당연히 되고 뭐 이것이 내가 그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업무를 잘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스타일이 툭툭 현안에 대해서 이 얘기를 질문했다가 답변 들으면서 또 드는 궁금증을 질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떨 때는 이 국가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 그것이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작은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자꾸 나오니까 그거 답변하다 보면 회의 끝나고 나서 좀 아쉽다. 그러니까 오히려 디테일에 강한 장관들은 점수를 딸 가능성이 크고 물론 너무 큰 것만 잘 안다고 해서 디테일이 약하면 당연히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아쉬움이 살짝 있다라는 얘기를 또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큰 방향 설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이고요. 디테일에 강한 또 강점인데 예. 실제로 그래요. 예, 예. 실제로 이제 대표 시절이나 예. 지금까지의 어떤 국정 운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무위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답변할 수 있는 건 하고 모르는 부분 파악해서 잘 준비하면 된다는 거지. 아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회의 때 혹시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바로 회의 끝나고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전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예. 누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스타일을 빨리 맞추시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면 예. 조금은 부담을 덜고 참석할 수 근데 뭐 있고요. 큰 그림을 잘 보시는 거랑 디테일을 챙기는 거랑 둘 다 잘하시는 리더를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하여튼 이재명 그래서 대통령이- 전문가를 장관의 자리에 앉히고 장관한테 정권을 주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뭐 웃음기 빠진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 이렇게 제목을 뽑은 언론사도 있던데 제가 오늘 쭉 봤는데 웃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그 농산물 우리 시장에서 사는 농산물에 대한 어떤 물가 가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부처의 장이 그 얘기를 쫙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시장들이 많이 열려야지 이게 봄에도 딸기를 그리고 싸게 먹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연시나 토마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장님이 봄 연구한 게 아니라 딸기 연구를 개인적으로 제가 가락시장 밑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집이 그 근처에 있죠. 법제처장이 법이 아니라 갑자기 농산물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이전에 송민영 그 장관하고 길게 얘기를 했어요. 길게 얘기를 쭉 하다가 송민영 장관은 얼마 전에 또 저 가락시장에 가서 정청래 대표에게 극찬 받지 않았습니까? 극찬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 송민호 장관은 뭐 윤 정부 때도 계속 이어져 온 유일한 케이스인데 네. 그때도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았던 장관이고 송민영 장관을 보니까 디테일에 네. 강한 장관. 디테일에 강하십니다. 음. 네. 전문가라서. 예. 그 국무회의가요. 각 국무위원들의 각 부처 업무 영역만 의견 교환을 하면 의견 교환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견 교환하는 것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최선호 의원 우리 네. 언론사 편집회의에서도 원래 다른 부서의 아이템 갖고 이야기하다가
다른 부의 부장이 그 아이템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조직일수록 건강한 조직인데 그게 제일 어렵죠. 그거 하는 순간 뭐 나와가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하고 그거를 장려하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조직이 예. 정말 좋은 조직이고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등 돌리고 싸움이 나는 조직은 이제 미래가 없는 조직이죠.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국무회의 분위기가 정말 국정에 잘 반영이 돼서 국정이 더욱 건강하고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국정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국무회의 쭉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사항은 저희가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무회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개편과 인사 얘기, 특히 김현지 이제는 총무비서관이 아닌 제1부속실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오늘 언론들이 일제히 그 부분을 크게 썼는데 이용우 의원 아마 준비 많이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존엄 현지를 국정감사에서 지키기 위한 인사교체를 단행하며 김현지를 순식간에 V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30년 넘게 국정감사에 예외 없이 출석한 총무비서관을 불출석시키려고 하다가 여론의 역풍이 불자 1993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제2부속실장으로 발령내는 대단한 창의력을 보였습니다. 존엄 현지의 이재명 정부 내 위상이 적어도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 인사였습니다. 떳떳하면 출석시키기 바랍니다. 유상범 의원이 제2부속실장이라고 해서 그대로 자막도 나갔는데요. 이 제1부속실장입니다. 제2부속실장은 현재 공석이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꼭 그렇게만 보지 말아달라. 국회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나오겠다고 김현지 부속실장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박상혁 민주당 의원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들을 잘 아는 의원들하고도 잠깐 우연히 얘기를 했는데 다들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렇게 평가가 뭐 다수더라고요. 그다음에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국회에서 정해준 대로 따르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또 들어오기 전에도 뭐 좀 통화를 했는데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셨어요? 그런 입장이 본인하고 통화한 건 아닌데 다른 일 때문에 통화하다가 뭐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 너무 과도한 좀 해석이나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고 뭘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좀 보직 이동 과정 중에 있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상혁 의원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에 김현지 부속실장 채택하는 겁니까? 이 국회가 합의하면이라는 게 상당히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민주당이 동의를 하면 되는 건데 민주당이 동의할 거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핵심이죠. 운영위에서 이제 증인 채택 문제거든요. 사실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 문제는 우리 한노위도 마찬가지지만 다 신청한다고 다 채택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 증인의 어떤 신문 그 질의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확인할 내용의 어떤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제한적인 시간 내에 제한적인 증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고려해서 판단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그 인사이동 문제는요. 부속실장으로 가면은 증인 채택 못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거의 부속실장은 안 항상 나왔지. 대통령 일정에 동반을 해야 되니 안 하는 게 또 그건 관행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총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업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은 거 아닙니까? 부속실장 갔다고 해서 부속실장 신분으로 불러가지고 그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동 자체를 너무 그렇게만 정치적으로 이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번 인사이동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는 소통 정부로서의 확실한 더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그 홍보 수석실에서 바꾸고 그러면 또 국정 홍보 비서관과 정책 홍보 비서관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거고 대변인을 2인 체제로 바꿉니다.
김남준 1 부속실장이 그러면서 대변인으로 가면서 그 자리에 이제 부속실장 역할의 적임자인 김현지 비서관을 다시 이동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인사라는 게 이제 종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만을 위해서 뭐 위인설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반의 맥락에서 보면 맞고 증인 채택 문제는 곁가지로 얘기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운영위에서 그냥 40년 동안 불러오던 분이니까 총무비서관 출석하라라고 저희가 애초에 요구할 때는 진짜 늘 하던 분이니까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반응을 보여주신 거죠. 총무비서관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문진석 수석이 그때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유도 얘기 안 해주시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인사 이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김현지가 누구야를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을. 혹시 이 인사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면 문진석 수석이 그런 얘기 그때 회의 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했었어요. 시간이 지나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그건 아무튼 아닌가요? 뭐 네. 이유가 있다 약간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이유를 답변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인사를 거의 뭐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뭐 국정감사에서 부르지 않는 이제 제 부속 제1실장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진짜 뭐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사기에 너무 충분하게 타이밍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에 인사하신 거 보면은 뭐 아실만한 분들은 다 뭐 그 개혁신당에 이긴 최고위원이 성남시에 있었잖아요. 예. 아주 자세하게 썼더라고요. 김현지, 김남준, 윤기천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남 3인방이라고 아주 대놓고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3인방 시세를 드러내시는구나. 저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예.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도 이재명 대통령 뭐 후보 시절부터 대표 시절에도 최측근이다라고 다 얘기가 되고 물론 정진상 씨가 상당히 최측근이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보석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김현지 비서관,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압니까? 만나서 좀 얘기도 해보고 들어봤습니까? 원래?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해본 적이 없고요. 예. 근데 뭐 김현지 비서관이 성남, 경기도 국회의원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까지 계속 그림자 참모로 계속 일을 해왔고 그래서 그 취재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접촉면을 가졌던 사람들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번 그 김현지 이제 이 비서관이 아니라 이제 부속실장이죠. 실장 인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흔히 말하는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을 이렇게 해보면 말이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이렇게 도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질문의 여지는 이번 인사가 조금 모양이 빠지지 않느냐. 이왕 인사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대변인 소통 강화 그래서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의 그 몇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칙적 공감 이게 사실 좀 컸어요. 그리고 또 기자단과의 이제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제대로 잘 무마라 그래야 되나요?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 속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각 여러 가지로 이제 전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 속에서 대변인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리 바꿈을 하겠다라는 인사 이런 계획은 사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그걸 알겠지만 그 인사는 좀 이따 하셔도 되는 거였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이 부속실장을 비워놨어요. 그 말은 모든 게 준비된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점은 좀 이상하다 이러면 또 다시 또 이야기가 돌아가거든요.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안 때문에 부르겠다는 얘기인 거죠. 뭔가 조금 이렇게 설명이 산뜻하게 다 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서 기자들한테 여쭤봤거든요. 혹시 아시는 거 있냐. 근데 1급 비서관 자리인데도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뭐 주변에 누구랑 친한지 뭐 어디 사는지 뭐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내용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문진석 수석님 어디는 그대로 읽으면 김현지 못 부른 이유가 있어요. 김현지를 못 부를 이유가 있다고요. 이렇게 운영위에서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한 이거예요. 그래서 문진석 수석이. 그리고 답을 안 주셨어. 아마도 이 인사를 말한 제가 것 그래서 같긴 아까 합니다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걸 좀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원래 청와대 대통령실 개편이라고 하는 게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면 통상적으로는 예산까지 통과되고 나서 정기국회 마무리하고 원래 인사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거든요. 타이밍상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상하죠. 이 대통령실 개편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부분 네. 이 부분은 조금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 잘 아세요 이용호 의원? 아니 뭐잘 그렇게 안다고도 대통령이 할 수 있고 모른다고도 할 수 있는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해보시고 그러셨습니까? 뭐 소통은 하죠. 소통을 하시고 예. 국회 보좌관으로. 그런데 왜 또 학력도 뭐 공개가 안 아무도 된다. 몰라요. 사진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데이터가 같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너무 도드라지면 또 도드라진다고 문고리 뭐 이런 얘기 하고요. 오히려 좀 그 은연자중하면서 업무에 충실하면 사실은 김현지 보좌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뭐 언론에서도 아마 좀 그런 그 실제 현장에 있는 기자분들은 그런 평도 한다는데 공과 사가 분명하다. 그래서 사적인 어떤 그 입장들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중론인 것 같고요. 업무 처리가 굉장히 깔끔하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신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렇게 그렇죠. 업무적 관계를 예. 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나오시면 될 텐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알려지지 않은 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조용히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좀 알려지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측근이고 신뢰를 받는 실세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중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 누군지 잘 몰랐던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는 사람만 아는. 네. 근데 이게 다 공개가 돼버리면 맞아요. 본인이 그만큼 더 조심하게 되고 이런 또 효과도 있는데 지금도 이게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어떠한 생각인지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정감사 증인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합의하면 나오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그 운영위에서 민주당이 그 왜 굳이 비서실장 부르면 되지 비서관까지 왜 부르느냐. 근데 지난번까지 다 나왔던 사람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안 부른다고 뉴스도 떴어요. 우리 김 의원님 민주당에서. 운영이시죠? 저 운영이 아닙니다. 아니시죠. 네. 네. 운영위에서 아닙니다. 응.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아니 안 부른다고 민주당에서 얘기했어요. 지금이요 바로 속보가 속보 떴기 김소희 의원이 또 때문에 뉴스 속보까지 네. 체크해 주시고 아니 저는 뭐 그래서 그 뭐 국회가 합의하면 이거 다 알고 말씀하신 거잖아. 이게 원래 이제 이용호 의원님도 그러시지만 여당 의원님, 여당의 당직자들이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면 이제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야당은 그런가요? 상대적으로 좀 편하죠. 예. 김소희 의원 저희 지난번에 막-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죠? 저 예. 그때는 다 웃기만 했습니다. 저희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데 네. 방송 전에 항상 이렇게 여유만만 막 이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예. 살살 좀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민주당 박상영 의원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고요. 그 국무회의 보여드릴 때 뭐 자막이 나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나왔을 때 조원철 법제처장 나간 건 조원철 법제처장과 관련한 이야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그 장면이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자막을 잘못 낸 것은 아니고요. 예. 자, 하여튼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안 부른다라고 김소희 의원이 또 체크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었는데 최선호 의원 결국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 나왔죠. 네. 예. 그리고 대신에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아주 빡세게 하는 걸로 대법원 뭐 현장 검증까지 하겠다고 지금 다음 대체로 페스티벌에 이제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빠지거든요. 법원 행정처장이 다 답변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현장에 가서 인사말로 그치지는 않는 뭐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선거법 재판을 왜 그렇게 신속하게 빨리 했느냐 이거 갖고 이제 또 현장 검증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안을 계속 이렇게 공세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맞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교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선희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용호 의원 생각을 듣기 전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명박 정부 당시의 법제처장이죠. 오늘 기자들과 만났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국회가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마디씩 불쑥불쑥 던지는 얘기.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그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조희대 대법원장께 한 말씀 드립니다. 5월에
그렇게 그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어서 알면서 그렇게 빨리 처리했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세종의 법사상을 운운하기 이전에 그 점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양비론처럼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왜 탄핵을 이렇게 서둘러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 이영우 의원 어떻습니까?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데.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석연 그 국민통합위원장 그 자정작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5월달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사법부 스스로가 뭐 직위원 재판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정작용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사법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반응이 저는 국민들에게 또 공분을 야기했다라고 보는 게 뭐 복분 얘기는 빼고요.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 미리 예단해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할 거지? 나 그런 질문 답변할 그런 의무가 없어? 안 나갈 거야? 그럼 앞으로 청문회에 누가 나옵니까? 이런 방식은 오히려 법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 될 어떤 그 사법부의 수장이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이걸 밝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법부 스스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 국정감사에서라도 분명하게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소희 의원님. 아니 상고심 어쨌든 저희 쪽에 상고심을 왜 이렇게 속결로 했냐라고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원래 이 재판 형사소송법상 633 원칙이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2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리고 1심하고 2심하고 2심 끝나고 나서 2심 무죄 나오고 나서 더 빨리 해달라고 요청한 게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예상한 결과랑 다르게 나오니까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봤냐 했는데 1심과 2심 때 이미 다 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심 때 무죄가 나와서 이상해서 전원 합의체로 한 거였고 아까 이용호 의원님이 1심, 2심, 3심 얘기하면서 3심 때는 보통 사실관계 다투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차원으로 충분히 나올 만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분은 네. 속전속결이 아니라 빨리 요청하셨기 때문에 빨리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 말씀 주고받다 보니까 주어진 한 시간이 너무 짧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입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